지금부터 정보통신기사 2023년 1회 필기시험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총평입니다. 첫 번째로 이 신규 문제 비율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자, 기출문제, 신규 문제 비율이 28대 72입니다. 자, 72개의 신규 문제 중에서 기출 응용 16개, 그리고 완전 신규가 56개입니다. 자, 이 신규 문제도 당연히 어렵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기출 응용이 더 어려워요. 아예 똑같이 나오는 이런 28문제, 이 정도 똑같은 문제는 오히려 쉽죠. 그죠? 그런데 그걸 약간 비비 꽈놓으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2022년도에 출제 기준이 변경된 출제 기준이 적용이 되면서 자, 처음 시험에서는 이게 과연 적용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기출이 많았어요. 이때 합격률을 보시면 51%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험, 그 다음 시험 보시면은 이 비율이 반전이 됐죠. 그죠? 예, 그러면서 합격률이 35, 여기는 25까지 떨어집니다. 자, 이 합격률은요, 최근 6년 동안의 정보통신 기사 합격률의 최저 수치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2023년 1회 시험은 아무래도 처음이라 조금 쉽지 않을까라고 말도 안 되는 예측을 했는데, 예, 이번에 엄청 어렵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쉬운 시험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안정적인 합격을 위해서는 이 기본 이론, 그냥 문제만 보고 답을 외우는 그런 공부는 이제 더 이상 안 통합니다. 예, 통할 수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통하는 부분은 어떤 분이냐면 사람에 따라 달라요. 정보통신을 전공을 하셨고, 그리고 나는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 이런 분들은 기출문제 몇 개만 풀어봐도 합격을 하세요. 그런데 오랫동안 공부를 소홀히 했거나 손을 놓으셨거나, 이런 분들은 기출문제만 갖고는 이제 합격하기 조금 힘든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출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신기술이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 지난 4회 시험에서는 뭐 클라우드 컴퓨팅, 또 마이모, 그리고 최신 이동통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뭐 빔포밍, 스마트 사이니지, SDN, 빅데이터 이런 내용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또한 이 정보통신임에도 불구하고 보안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5문제는 꾸준히 계속 출제되고 있는 게 이 시험입니다. 자, 이번 시험의 어떤 키워드를 한번 제가 보면요. 이 키워드 선정은요, 이 전체 문제에서 2번 이상 등장을 했다거나 아니면 2022년 시험에서 나왔던 것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키워드들을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부호화. 그죠? 여기 이제 선로 부호화라고 나오는데, 라인 코딩입니다. 다음, 채널 부호화.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죠? 뭐, 원천 부호화, 소스 코딩이라고 하는. 다음, 전송 매체에 대한 문제. 뭐, UTP나 광섬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밀리미터파. 이런 내용이 나왔고, 전송로의 특성. 전송로에서는 여러 가지 뭐, 간섭이나 혹은 감쇄, 잡음, 왜곡,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요번 시험에서는 정상적 열화, 뭐 비정상적 열화, 요걸 묻는 게 나왔고, 이 BER과 BPS, 그리고 대역폭 효율, 요걸 묻는 문제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험에서는 마이모, 그리고 스마트 안테나가 나왔는데, 요번에는 다이버시티, 빔포밍, 요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지난 시험에서 이 단파통신, 대륙간 통신에 대한 어떤 페이딩, 요번에는 이동통신 페이딩에서 이 다중경로, 페이딩에 대한 문제, 여기 나왔습니다. 자, 이 디지털 계위. 자, 이 DH가 디지털 하이어라키죠. 그래서 PDH, SDH, 소넷. 요 문제는요, 지금 한 3번, 4번에 걸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망 관리. 자, CCTV는 지난번 시험, 지지난번 시험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번에는 보존 기간 혹은 보존 기한이 며칠이냐, 요걸 묻는 문제가 나왔고요. 다음, 지난번에 이제 홀로그램이나 AR, 뭐 VR 이런
미디어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스마트 사이니지. 이걸 전에는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불렀는데 이름을 좀 혼용해서 씁니다. 다음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OSI 계층, IP 계층, 전송 계층, 응용 계층 여기에서의 어떤 장비 이름을 묻는 문제 그리고 요 프로토콜의 어떤 필드를 묻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IP의 어떤 주소 형태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 서브넷을 구성했을 때 호스트의 개수가 몇 개냐 뭐 이런 문제들. 자 다음 PON이라고 해서 수동형 광 가입자망 이 문제가 두 문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정보 전송 일반 과목이고요. 1번 다음 중 전송 보호 형식의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전송 보호라고 하는 것은 이어서 나오는 2번 문제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라인 코딩에 이용되는 부호를 말합니다. 이건 우리말로 하면 선로 부호화가 되겠죠. 선로라는 건 일단 채널입니다. 채널. 채널인데 이게 유선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채널을 타고 여기 송신기에서 수신기까지 어떻게 보낼 거냐. 이 안에서는 예를 들어 뭐 1, 0, 0, 1, 1, 1 등등등 여러 이 디지털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데이터를 이 채널의 어떤 특성에 맞게끔 변환시키는 것. 그걸 우리는 디지털 신호라고 합니다. 신호. 자, 이 데이터와 신호는 다르다는 거 제가 강의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신호라는 거는 자, 매체 특성에 맞게끔 변환된 전압, 전류의 파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은 뭐 5V로 만든다. 0은 0V로 만든다. 이런 약속을 이렇게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라인 코딩의 종류에는 뭐 NRG도 있고 AMI, 뭐 CMI 또 뭐가 있을까요? 맨체스터 코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 전송보 형식으로 가져야 되는 어떤 요건, 조건이 아닌 걸 고르면 됩니다. 자, 대역폭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게 복잡하면 안 되겠죠? 일단 최대한 단순화시켜야만 보내고 받는 쪽에서의 이 기계들이 단순화되고 또 단순화된다는 건 가격이 싸진다는 거죠.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관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자, 그리고 타이밍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신호만으로도 어떤 이 송수신 기간의 클락 정보 없이 0과 1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에러의 검출 정성이 쉬워야 한다. 이게 조건입니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라인 코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기저대역 신호가 자, 기저대역이란 말은 변조되지 않은 겁니다. 그죠? 이 베이스밴드라고도 하는데 이 신호가 전송 채널로 전송되기 적합하도록 아날로그 신호 형태를 변환한다. 자, 이게 틀렸죠? 자, 디지털 데이터를 뭘로 바꾼다? 디지털 시그널로 바꾼다. 자, 여기 나오죠?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시그널로 바꾼다. 자, 단극형, 극형, 뭐 폴라, 유니폴라, 바이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신호의 기저대역, 베이스밴드 전송을 위해 신호를 만드는 과정이다. 다 맞고 1번이 틀리죠. 네, 3번 보겠습니다. 전송 매체의 대역폭이 12,000Hz이고 두 반송파 주파수 사이의 간격이 최소한 2,000Hz가 되어야 할 때, 자, 이진 FSK. 자, FSK인데 주파수를 두 개 쓴다는 겁니다. 자, FSK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디지털 변조는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얘는 주파수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0을 이렇게 표시했다. 1은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게 약속인 거죠. 이게 1Hz라면 얘는 2Hz로 1을 나타내겠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뭐예요? 0과 1, 요걸 나타내는데
차이가 최소한 2000Hz가 돼야 됩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뭐 3000Hz가 되고 얘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5000Hz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조건 하에서 대역폭이 이렇게 정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보호율과 비트율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와 유사한 문제를 우리는 많이 풀었어요. 뭐냐면 PSK 방식에서 한번 기억해 볼게요. PSK에서 예를 들어 6000Hz를 사용하는 이런 매체에서 BPSK를 쓸 때 보호율은 얼마인가? 자, 이때 얼마였어요? 6000 보호였죠. 그죠? 자, 신호속도 BPS는요? 6000 BPS였어요. 그런데 이게 QPSK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6000 보가 되는데 신호속도는 12000 BPS가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보호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변조속도 혹은 심볼속도죠. 자, 초당 몇 번의 신호 변화가 있느냐 이걸 의미하는데 자, QPSK는 심볼당 2비트를 보내니까 신호속도가 2배가 되는 거고 자, 8PSK는요. 8PSK는 똑같이 6000 보입니다. 그런데 18000 BPS가 되죠. 그죠? 얘는 한 심볼에 3개의 비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PSK를 갖고는 이걸 뽑아내는 어떤 필기 문제나 실기 문제나 훈련을 많이 했는데 이 FSK를 갖고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자, 이제 FSK를 보면은 이 주파수 도메인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얼마였어요? 12000이었죠. 네. 그런데 전 이중 방식이니까 하나는 이렇게 보내는 거, 하나는 이렇게 보내는 거, 반씩 나눠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6000이 됩니다. PSK라면 그냥 계산하기 쉬워요. 그냥 6000 보호로 끝납니다. 그런데 FSK는요, 자, 알아두세요. FSK가 주파수를 2개를 쓴 거잖아요? 그죠?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그런데, 자, 여기 하나 쓰고 여기 하나 써요. 근데 주파수의 차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게? 2000Hz입니다. 아. 그럼 가용한 보호율은 얼마냐?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여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보호율은 얼마가 된다? 6000에서 요 FSK가 사용하는 요 주파수만큼을 빼는 겁니다. 요만큼이 이제 4000 보호가 되는 거죠. 자, FSK는 심볼 하나당 1비트를 보내기 때문에 신호 속도는 당연히 쉼표입니다. 4000 BPS가 되죠.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4번. 괴환에 의한, 자, 괴환이 영어로 하면 피드백이죠. 예. 출력의 일부를 입력으로 돌리는 것, 그게 괴환입니다. 이런 발진회로에서 증폭기 이등을 A라고 하고, 괴환율을 베타라고 할 때, 이 조건은, 자, 우리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했죠? 그죠? A 베타는 1. 예. 순서가 바뀌었지만 똑같습니다. 5번. 다음 논리도는 무슨 회로인가? 자, 여기 인버터죠? 인버터 2개 있고, 다 낸드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멀티플렉서 회로하고 조금 달라요. 거기는 여기 AND에 5월을 엮여 있죠? 근데 이건 똑같은 회로입니다. 자, 입력이 4개가 있고, 이거는 이 입력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이 입력 중에 하나만 1로 통과시키는 것. 멀티플렉서입니다. 제가 강의 중에 설명드리면서 이 멀티플렉서가 의미가 2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논리 회로에서의 멀티플렉서는 똑같은 기호지만
여러 선들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해서 여기로 보내는데,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요 셀렉터라는 단자를 통해서 뭐 0, 0이냐, 0, 1이냐, 1, 0이냐, 1, 1이냐, 예를 들어 4개가 있다고 하면, 뭐 이럴 경우에는 얘를 통과시키고, 이럴 경우에는 뭐 얘를 통과시키고, 이게 멀티플렉서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멀티플렉서는 어때요? 이쪽에는 보통 저속의 채널들이 위치를 하고 출력으로는 고속 신호가 나가죠. 예를 들어 1번부터 10번까지 10개의 저속 채널은 이게 하나가 뭐 10mbps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의 10배가 되겠죠. 100mbps로 보내겠죠. 이게 일반적인 다중화입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과 좀 차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다음 중 UT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UTP 보면은 이게 언실디드죠. 그죠? 그냥 고무 피복만 입혀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꼬았어요. 두 개를 이렇게 꼬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카테고리 1부터 2, 3, 4, 5, 6, 7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는 이제 구하려도 못 구해요. 거의 없어요. 자, 카테고리 1은요, 1mbps입니다. 자, 그리고 1, 3, 5, 6, 7 가면서 10배씩 늘어납니다. 자, 10mbps. 5 오면서 이제 100메가입니다. 자, 6 오면서 100메가의 10배니까 1GBps죠. 예. 자, 7은요, 10GBps예요. 그런데 요 사이에 이제 뭐 5E라는 게 등장하고 또 요 사이에 6E, 뭐 6A, 예. 또 요게 발전된 게 7A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제쳐놓고 요게 제일 유명해요. 예, 제일 유명한데 일단은 1, 3, 5, 6, 7 가면서 10배씩 늘었다. 예. 요 사이는 이제 얘가 뭐 4메가, 얘가 16메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거의 뭐 우리가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1, 4, 5, 7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까요? 자, 카테고리 6는 뭐 100 베이스 TX이다. 자, 얘는 앞에 나온 게 보통 100 메가bps죠. 네. 근데 6는 얼마예요? 1기가입니다. 틀렸죠? 이 베이스란 말은 기저대역, 변조되지 않은 기저대역 전송이라는 얘기고, 네. 얘는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 그죠? 자, 이제 5E는 대역폭이 500MHz다. 자, 이 5가요, 100MHz예요. 100MHz인데, 5E로 가면서 한 250까지 늘어납니다. 틀렸죠? 틀렸고. 자, 카테고리 3는 얼마예요? 10메가입니다. 10메가. 이게 기본 이더넷 속도였죠? 그죠? 자, 이더넷이 보통 10메가예요. 그런데 100메가 가면서 뭐가 붙어요? 아, 패스트 이더넷. 다음, 1로 가면서 기가비트 이더넷.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음, 카테고리 7은 최대 얼마? 10기가. 답은 4번이죠. 자, 선로의 전송 특성 열화 요인. 자, 열화는 뭐죠? 열화? 나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정상 열화가 있고 비정상 열화가 있다는데, 정상이 일반적인 거예요. 노멀. 그럼 비정상은 F 노멀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뭐 이 통신용 어떤 단말기나 아니면 장비들이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능이 조금씩 떨어져요. 온도가 올라가면 출력이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주파수가 조금씩 변한다던가 위상이 흔들린다던가, 예, 이런 게 일반적인 정상 열화 요인이고요. 얘는 뭐냐? 그냥 갑자기 툭 끊기거나 아니면 전압이 확 올라가거나 아니면 위상이 확 뒤집히거나, 예, 이런 게 비정상적인 열화 요인입니다. 자, 보시죠. 자, 위상 지터. 자, 위상이 이건 선형적으로 조금씩 변하는 게 지터입니다. 반향은 에코, 되돌아오는 것, 누화는
신호가 일부 새는 거죠. 우리 말이 새는 겁니다. 크로스 토크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거고요. 이게 펄스성 잡음, 이렇게 잡음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튀는 거, 다 비정상적인 거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위상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반전되는 거, 이게 위상 히트입니다. 히트. 네. 자, 위상만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거 있죠. 이게 진폭성, 앰플리튜드, 히트입니다. 이런 건 다 F 노멀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다음. 다중모드 광섬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자, 다중모드, 단일모드. 자, 싱글모드 파이버, 멀티모드 파이버. 자, 얘들은 구조부터가 다릅니다. 자, 싱글모드는요, 이 안에 있는 코어의 직경. 멀티모드는요, 얘는 약 9마이크로미터입니다. 얘는요, 약 62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굉장히 크죠? 자, 요 사이로 빛이 들어가서 이렇게 전반선을 통해 전달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얘하고 장단점 뭐가 있을까요? 얘는 광원, 예를 들어 레이저 다이오드나 혹은 LED하고 결합할 때 결합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얘는 대충 결합해도 됩니다. 그 대신 멀티 모드가 무엇이냐? 이 모드가 빛이 가는 길이에요. 전송 경로. 싱글 모드는 빛이 가는 길이 하나예요. 근데 얘는 여러 개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어떤 놈은 이렇게 와요. 이게 이제 코어라고 하면 여기서 시작해서 어떤 놈은 이렇게 가요. 그럼 1번으로 오는 놈, 2번으로 오는 놈, 3번으로 오는 놈 똑같은 신호들인데 경로 차이에 의해서 서로 심볼들이 막 겹치게 돼요. 그래서 멀티모드는 장거리용으로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경로의 차로 도달하는 신호의 어떤 연화 요인, 뭐라고 하느냐? 분산이라고 하죠, 분산. 그래서 멀티모드는 아주 단거리, 짧은 거리에서는 뭐 쓸만합니다. 하지만 장거리, 대용량 전송은 어렵죠. 자, 코어내를 전파하는 모드가 여러 개 존재한다. 맞습니다. 모드 간 간섭, 여러 경로 간 간섭이 있어서 대역이 제한된다. 맞고요. 고속 대용량, 얘는 불가능합니다. 싱글 모드 파이브입니다. 자, 단일 모드보다 제조, 접속이 용이하다. 만들기가 좀 더 쉽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원과의 결합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 자, 9번. 자, 문제는 전파의 파장을 구하는 문제인데 전혀 쓸모없는 빌딩의 높이까지 주어지죠. 사람을 헷갈리려고 하는데 이런 걸로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죠. 주파수는 2GHz. 이때 파장. 자, 람다는 F분의 C가 되니까 자, 이 C라는 거는 빛의 속도죠. 10의 8승이고 주파수는요. 2 곱하기 10의 9승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면 1.5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0.15 미터가 되고 센티미터로 바꾸면 이게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밀리미터 파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문제에서 람다를 구했습니다. 그죠? 람다가 아까 얼마였죠? 0.15 미터, 15 센티미터. 자, 파장이 센티미터 단위예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이게? 밀리미터 파입니다. 파장이 람다가 1mm부터 10mm까지를 우리는 밀리미터 파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파는요, 굉장히 직진성도 강하고 또 감쇄도 심해요. 어떤 공기 중에 있는 성분, 수증기나 혹은 산소나 이런 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전력을 사용한다. 우수한 지향성. 이 문제는 기출문제인데요. 이게 애매해요. 밀리미터가 저전력이다? 과연? 약간 애매한데 가장 틀린 걸 고르면 이게 되는 거죠. 강우감세. 자, 강우가요. 강한 비가 아닙니다. 자, 강우, 강설. 이거는 내릴 강자예요. 아, 비가 내린다. 눈이 내린다. 그래서 우리가 강우량, 강설량 하잖아요. 그때 쓰이는 겁니다. 아, 이 내리는 비 때문에 감세가 심하구나.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밀리미터파는 어디부터냐? 30GHz입니다. 부터 300GHz.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람다는 F분의 C니까 자, 3 곱하기 10의 8승이 위에 올라가고 자, 30 곱하기 10의 9승이죠. 네, 그러면 얘는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0.01m니까 하나, 둘, 셋 가면요. 10mm가 되죠. 자, 10mm에서, 자, 얘는요. 주파수가 10배 증가하면 파장은 10분의 1로 줄죠. 1mm. 네. 우리는 여기를 밀리미터파라고 하고요. 밀리미터파는 이런 어떤 장애물을 맞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다 깨져요. 이렇게. 산란됩니다. 이렇게 꺾이는 현상. 얼마큼 꺾이느냐, 이 세타, 회절각이라고 하는데, 회절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밀리미터파입니다. 반대로 주파수가 점점 낮아지면, 장파, 단파 가면요, 맞고 이렇게 많이 꺾여요. 그래서 주파수가 낮으면 지향성이 낮은 대신에 회절이 잘 일어나고, 주파수가 올라가면 직진성이 좋은 대신에 회절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